1장 그리스 시대 기원전 20세기에서 기원전 4세기 그리스 문명과 폴리스 기원전 2000년 그리스 남단 크레타 섬에서 크레타 문명이 탄생했어. 유럽 문명의 본격적 출발점이 크레타 문명이지. 유럽 학자들은 크레타 문명을 달가워하지 않는 자도 있어. 크레타 문명이 오리엔트 문명의 영향을 받아 탄생했고 문명을 일으킨 주역도 아시아에서 건너간 민족이기 때문이지. 어쨌든 그리스 문명의 시작은 크레타 문명이야. 크레타 문명과 그 뒤를 이어 그리스 본토에서 탄생한 미케네 문명을 합쳐서 그리스 문명 혹은 주변 바다 이름을 따서 에게 문명이라 하지. 크레타 문명과 미케네 문명. 크레타 문명은 청동기 시대 때 발달했어. 이 도시는 오리엔트 문화를 받아들여 지중해 최고의 중심지가 됐지. 크레타 문명을 자세하게 알 수는 없어. 선문자 A라는 문자를 썼는데 지금까지도 해독이 안 되고 있어. 크노소스 궁전을 보면 번영했음을 알 수 있지. 미노스 왕이 만들었지. 테세우스, 아리아드네, 미노타우로스, 이카로스 등 인물이 등장하는 신화의 배경이 이 궁전이지. 미노스 왕의 이름을 따서 미노아 문명이라고도 하지. 크레타 문명이 발달할 무렵 유럽 대륙에는 정통 유럽인 조상인 아리아인들이 있었어. 중앙아시아 근방에서 태동한 이들은 동유럽으로 가서 슬라브족의 조상이 됐고 중부 유럽과 북부 유럽에서는 켈트족과 게르만족의 조상이 됐지. 로마의 라틴족, 그리스의 아카이아족도 모두 아리아 계통의 민족이야. 그리스 펠로폰네소스 반도 동부 해안에 정착한 민족이 아카이아족이었고 이들이 만든 나라가 미케네 왕국이지. 이들은 전쟁을 좋아했어. 크레타 섬은 아주 좋은 먹잇감이었지. 기원전 1400년 미케네는 크레타를 공격해 멸망시켰지. 문명의 중심지는 크레타에서 미케네로 옮겨졌지. 미케네 사람이 썼던 선문자 B는 1952년 해독됐어. 그들이 거대한 돌덩이로 성벽을 쌓았고 지중해를 넘어 멀리 스칸디나비아까지 진출했음을 알 수 있지. 미케네가 세력을 넓히다 보니 다른 지역과 충돌이 생겼지. 기원전 1200년 트로이 전쟁이야. 소아시아에 있는 트로이의 왕자가 스파르타 왕비를 납치한 게 전쟁의 발단이었지. 아니, 트로이 전쟁은 스파르타 왕 메넬라우스의 형인 미케네 왕국의 아가멤논 왕이 주도했어. 아마 아가멤논은 이 납치 사건을 핑계로 소아시아의 도시 국가들을 뭉개버리고 지중해를 장악하려 했지. 10여 년을 끈 트로이 전쟁은 그리스의 승리로 끝났어. 미케네의 황금시대가 계속되는 걸까? 어느 날 큰 불이 지중해 일대를 덮쳤어. 미케네는 불의 도시가 되어버렸지. 기원전 1100년이지. 게다가 비슷한 시기에 도리스인들이 그리스 북쪽에서 남쪽으로 왔어. 그들은 미케네인보다 문명 수준은 낮았지만 강했지. 도리스인들은 펠로폰네소스 반도를 장악했어. 아카이아인들은 그들을 피해 소아시아로 달아났지. 어쩌면 큰 불이 아니라 전쟁 때문에 미케네 문명이 파괴된지도 모르지. 도리스인들의 침략 이후 기원전 800년까지 그리스 역사는 남은 기록이 없어. 그래서 이때를 그리스의 암흑시대라 불러. 작가 호메로스가 이때를 배경으로 여러 작품을 남겼기 때문에 호메로스 시대라고도 부르지. 폴리스의 발전. 그리스의 암흑시대. 그 많던 그리스인들은 어디로 갔을까? 일부는 바로 옆 동네인 아티카 반도로 아테네로 이동했어. 또 일부는 오늘날 터키에 해당하는 소아시아로 도망갔지. 소아시아에 정착한 그리스인들은 이미 그곳에 살고 있는 원주민과 좋지 않았어.
그리스인들은 원주민의 침략을 막기 위해 성벽을 쌓았어. 그게 바로 폴리스다. 폴리스는 소아시아에서 먼저 생겼고 기원전 9세기 후반에 그리스 본토로 퍼져나갔지. 폴리스의 구성은 비슷해 도시와 농촌으로 돼 있고 도시에는 신을 모시는 아크로폴리스와 아고라가 있었지. 왕이 있는 폴리스도 있었지만 그 경우에도 왕권은 강하지 않았어. 그리스 혈통이라면 모든 시민은 평등했어. 정치는 귀족들이 장악했고 노예는 자유시민이 될 수 없었지. 기원전 776년 시작된 그리스인들의 올림피아 제전에는 외국인이나 노예뿐 아니라 여자들도 참가할 수 없었어. 기혼 여성은 관람도 허용되지 않았어. 소아시아는 그리스의 식민지였어. 그러나 어디에 있든 그리스인이라면 모두 헬레네스라고 불렀어. 헬레네스 폴리스는 서로 교류를 하며 경제 네트워크로 1000개가 넘게 성장했지. 인구도 늘어났어. 기원전 8세기 중반. 폴리스가 성장하니 고민도 생겼어. 땅이 더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식민지를 건설했지. 나폴리, 마르세유, 비잔티움 같은 도시가 건설되었지. 헬레네스는 에스파냐에서 흑해까지 3200km 지역에 식민지를 건설했지. 이때가 폴리스의 전성기였어. 식민지를 개척한 건 첫째,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농지가 필요했고 둘째, 크고 작은 전쟁으로 발생한 피난민, 이류 시민을 관리할 땅이 필요했고 셋째, 그리스 본토가 잘 살려면 공물을 바칠 식민지가 필요했던 거지. 식민 도시들은 그리스 본토 폴리스로부터 자치권을 인정받았어. 그러나 이런 민주적 식민지 개념은 점점 약해졌지. 라쿠르고스와 드라콘의 법. 1000개가 넘는 폴리스를 살펴볼 순 없지만 폴리스 대표 선수인 스파르타와 아테네는 돌아볼 수 있지. 스파르타는 도리스인들의 후손이 지배하던 폴리스였어. 도리스인들은 싸움 빼면 잘하는 게 없지. 스파르타는 기원전 8세기부터 군국주의 성향을 보이면서 주변 폴리스를 정복했어. 무역과 네트워크를 통해 세력을 넓힌 다른 폴리스와는 많이 다르지. 스파르타의 군국주의는 기원전 9세기에 만들어진 리쿠르고스 체제로 확고해졌어. 리쿠르고스라는 지도자가 만든 이 법체제는 냉혹했지. 플루타르크 영웅전에는 리쿠르고스의 행적이 나와 있어. 사실인지 모르지만 이에 따르면 리쿠르고스는 법을 만들고 나서 신탁을 듣겠다며 스파르타를 떠났지. 그 전에 자신이 돌아올 때까지 법을 고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지. 신탁 내용은 리쿠르고스의 법이 스파르타를 강하게 만들 것이다였어. 자신이 돌아가기 전까지는 법을 고치지 않겠다는 약속을 떠올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 이번엔 아테네를 볼까? 기원전 8세기 이전까지는 아테네도 왕이 다스렸지만 전설적 영웅 테세우스가 귀족들이 공동 통치하는 체제로 바꿨지. 아테네의 정치 권력은 행정관인 귀족과 퇴임한 행정관들로 구성된 귀족회의가 장악했지. 평민들로 구성된 민회가 있지만 권력은 없었어. 스파르타 시민이 전사로 육성될 때 아테네는 지중해 일대 식민지들과 무역을 하며 돈을 벌었지. 평민 가운데 부자들이 많이 생겼지. 부자 평민들은 군대도 장악했어. 원래 아테네의 군인들은 무기와 갑옷을 자기 돈으로 마련해야 했기 때문에 그 전에는 부유한 귀족이 군대의 중심이었지. 그러나 부자 평민이 많아지면서 중무장 병사 가운데 상당수가 귀족에서 평민으로 바뀌었지.
부자 평민이 많아지면서 귀족과 평민 사이의 권력 투쟁도 시작되었어. 귀족들이 선수를 쳤지. 아테네와 고린도 사이에 있던 도시국가 메가라의 참주인 데아게네스가 부자 평민을 집단으로 학살한 거야. 참주는 권력을 세습하는 귀족을 말하지. 볼리스에서는 행정관의 임기도 1년이었어. 권력을 세습하는 법은 없었지. 얼마 후 데아게네스의 사위인 킬론이 아테네를 무력으로 점령했어. 시민들이 그를 몰아냈어. 귀족들은 겁에 질렸어. 평민들이 무슨 복수를 가할지 모르니 이때 등장한 귀족이 드라코니아. 스파르타에서 리쿠르고스의 법이 만들어지고 200년이 흐른 후 기원전 621년 드라코는 평민 요구를 받아들여 그리스 최초의 성문법을 만들지. 드라콘의 법이지. 이 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귀족들이 지 맘대로 판결을 내렸어. 그러나 이제는 귀족도 이 법에 따라 판결을 내려야 해. 그렇다고 평민들이 좋아했을까? 법 조항들을 보면 그런 생각이 안 들지. 끔찍했거든. 물건을 훔치거나 게으름을 피우면 사형에 처했어. 가족 가운데 누군가가 살인됐다면 피해 보복을 할 수도 있었어. 이처럼 지나치게 가혹한 조항 때문에 드라콘의 법은 피로 쓰인 법이라 불렸지. 리쿠르고스와 드라콘 가운데 누가 더 무서울까? 어쨌든 드라콘의 법이 시행되면서 시민의 권리도 향상됐어. 그러나 사태가 해결되지 않았어. 부자 평민들이야 귀족들로부터 정치 권력을 나눠 가졌으니 성공이지. 그러나 일반 평민은 노예처럼 살았지. 솔론과 클레이스테네스. 기원전 594년 아테네의 행정관으로 솔론이 임명됐지. 솔론은 그리스 7대 현인으로 꼽힐 만큼 존경받았지. 행정관 외외 조정자 직책도 받았어. 솔론은 과감한 개혁을 했어. 빈부격차가 커지는 현실을 고치려면 노예가 더 이상 생겨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했지. 농민의 빚을 없앴어. 빚을 갚지 못해 노예로 살아야 했던 농민은 다시 농민으로 지낼 수 있었어. 토지가 없어 농촌에서 살기 힘든 농민은 도시로 이주해 수공업에 종사했지. 솔론은 정치개혁도 했어. 많은 사람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400인 협의회를 만들었어. 모든 시민을 재산에 따라 지주, 기사, 농민, 노동자 등 4등급으로 분류하고 상위 1등급, 2등급은 누구나 고위직이 될 수 있도록 했지. 돈이 있으면 기사가 될 수 있고 기사는 고위직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생긴 거야. 이런 것을 금권 정치라 하지. 아테네가 평화를 찾은 걸까? 아니지. 솔론이 물러가자 귀족과 평민이 반발했어. 한쪽은 많이 뺏겼다고 또 한쪽은 빼앗은 게 없다고 생각한 거지. 평민들은 솔론의 친척인 페이시스트라토스를 지지했어. 그가 참주가 되길 바랬지. 페이시스트라토스는 기원전 561년 아테네의 첫 참주가 되었지. 솔론의 개혁을 이어받았어. 반대파 귀족들을 추방했고 그들의 땅을 나눠주었지. 농민 세금도 10%로 줄였어. 그의 뒤를 이어 참주가 된 아들 히피아스는 동생 히파르코스가 암살되고 나서부터 독재자가 되었어. 그러자 귀족들은 기원전 510년 스파르타 왕 클레오메네스를 끌어들여 히피아스를 추방해버렸지. 히피아스는 훗날 페르시아 전쟁 때 페르시아 군대의 길잡이로 아테네에 오지. 스파르타를 끌어들였던 귀족 가운데 한 명이 클레이스테네스야. 클레이스테네스도 권력을 잡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어. 경쟁자였던 페이시스트라토스가
권력을 잡자 추방되었지. 입비아스가 해외로 추방된 귀족들을 다시 받아들이는 조치를 실시했을 때 국내로 돌아올 수 있었던 거야. 그 후에도 클레이스테네스는 한때 아테네에서 추방됐지만 시민들의 지지로 다시 귀국했지. 이때 클레이스테네스는 민회와 힘을 합쳐 개혁을 했어. 그 결과 민주주의가 시작됐지. 그전까지 아테네는 혈연 중심으로 4개의 부족이 있었어. 그는 이 부족들을 해체하고 살고 있는 곳에 따라 10개의 시민 공동체를 만들었지. 이 촌락 공동체가 이후 아테네 정치의 기본 단위인 데모스야. 그는 솔론이 만든 400인 협의회를 강화시켜 500인 협의회를 만들었어. 500인 협의회는 민회에 이런 정책을 만들어 달라 하고 요구할 수 있었어. 협의회 멤버는 추첨을 통해 뽑았어. 시민이라면 누구나 협의회 회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셈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족들이 회원이 됐지. 아테네를 위험에 빠뜨릴 것 같은 사람을 뽑아 10년간 해외로 추방하는 도편 추방제도 이때 만들어졌어. 이 제도는 페르시아 전쟁이 계속되던 기원전 487년 실시됐지. 처음에는 독재자 출현을 막는 효과가 있었지만 나중에는 악용되어 유능한 인물도 추방당했어. 어쨌든 솔론과 클레이스테네스는 아테네 민주주의를 발전시킨 인물들이야.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 완성은 기원전 5세기 중반 등장한 페리클레스에 의해 이루어지지. 페르시아 전쟁과 펠로폰네소스 전쟁. 기원전 6세기부터 기원전 3세기 사이에 그리스와 소아시아 사이에서 사상의 꽃이 피었어. 자연 철학자들이 처음 등장했지. 자연을 중시 여겼다는 점에서 같아. 만물의 근원을 불, 헤라클레이토스는 불로 보았고, 데모크리토스는 원자로 보았고, 탈레스는 물로 보았고, 아낙시메네스는 공기라고 주장했지. 이들은 철학을 신의 영역에서 자연으로 끌어내린 자들이야. 뒤를 이어 소피스트들이 등장했지. 철학을 자연에서 인간으로 끌어내렸어. 철학이 인간을 연구한 거지. 인간이 만물의 척도라 주장한 프로타고라스가 대표적이지. 진정한 철학자들이 등장했어. 첫 번째 소크라테스, 그리고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지. 이것은 전쟁 때문이기도 해. 어지러운 세상을 냉철하게 보려는 노력이 철학을 발전시킨 거지. 1차 페르시아 전쟁과 밀티아데스. 페이시스트라토스가 아테네의 참주가 되고 얼마 지나지 않은 기원전 559년 이란 땅에 아케메네스 페르시아가 건설됐지. 아케메네스 페르시아는 주변을 모두 정복하고 소아시아로 진출했지. 소아시아 폴리스들은 야만족 페르시아인의 지배를 거부했어. 이때 소아시아 남쪽에 밀레토스란 폴리스가 있었는데 이 지역 폴리스의 큰 형님 격이었어. 기원전 499년 밀레토스를 중심으로 그리스 식민시들이 페르시아에 반란을 일으켰어. 진압됐지.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대왕은 이참에 그리스 본토를 손보기로 했지. 기원전 492년 페르시아 함대가 다르다넬스 해협에 집결했어. 페르시아 군대는 그리스 북부를 초토화시켰고 아테네를 향했어. 하늘이 도왔나 아토스 고지를 지나갈 무렵 폭풍우가 시작됐어. 페르시아 함선 300척이 박살나고 2만 명이 죽었어. 이 때문에 이 전쟁을 몸풀기로 보고 페르시아 전쟁에서 제외하는 학자들도 있어. 2년 후 페르시아 군대가 다시 아테네로 갔어. 600척의 함선이 동원됐지. 페르시아 함대는 이번에는 키클라데스 제도를 따라 올라가 에우보이아의 에레트리아에 상륙했어.
페르시아군은 에레트리아를 제압하고 나서 에테네로 향했어. 이때 페르시아군을 인도한 자가 베이시스트라토스의 아들인 메국노 히피아스지. 그의 안내를 따라 페르시아군은 아테네로 향했어. 아테네군과 페르시아군이 아테네 동북쪽 40킬로에 위치해 있는 마라톤 평원에서 마주쳤지. 이때 페르시아 병사는 2만 명에 이르렀지. 아테네는 1만 명이고 스파르타가 힘을 보태줬다면 더 많았겠지. 그러나 종교 행사가 있다며 빠졌지. 아테네 혼자 싸운 거지. 이때 아테네의 영웅 밀티아테스가 등장했어. 그는 중무장한 보병을 빽빽히 서게 하는 중장보병 밀집대형 전술을 썼어. 페르시아는 주로 활을 쏘는 궁수와 말을 탄 기병으로 돼 있지. 페르시아군은 밀티아테스의 전술을 처음 봤어. 넓은 마라톤 평원에서는 중장보병 밀집대형 전술이 효과를 발휘할 것이란 사실도 몰랐지. 페르시아군이 달려들었어. 그러자 아테네군의 중앙 부분이 맥없이 무너지는 듯 했어. 아테네의 주력 부대는 양날개에 있었지. 페르시아군이 들어오자 아테네의 주력 부대가 페르시아군의 날개 부분을 물리쳤고 중앙에 있는 페르시아군을 포위했지. 6,400명이 죽었어. 아테네 사망자는 192명이었지. 이 승리를 알리기 위해 한 병사가 40km를 달려간 데서 마라톤이 시작됐지. 마라톤 전투에서 패한 페르시아가 전략을 바꿔 함대를 이용해 아테네를 공격하려 했기 때문에 빨리 알려야 했지. 덕분에 아테네는 만반의 준비를 했고 그렇게 1차 전쟁은 아테네가 이겼지. 레오니다스와 데미스토클레스. 기원전 480년 두 번째 페르시아 전쟁이 터졌어. 다리우스 1세의 아들인 크세르크세스 왕이 군대를 이끌고 그리스를 침략했지. 보병만 20만 명, 별도로 함선이 1,000척을 넘겼어. 첫 전쟁과 규모가 다른지라 그리스의 모든 폴리스가 긴장했어. 진군 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지. 스파르타가 육군을, 아테네가 해군을 지휘했지. 여기서 유명한 테르모필레 계곡의 전투가 탄생했어. 정예부대 300명을 이끈 영웅은 스파르타의 왕 레오니다스였어. 테르모필레 계곡의 통로가 협곡이기 때문에 페르시아 대군을 막기에 좋은 장소라 여겼지. 300인의 군대와 7,000명의 그리스 연합군은 그 계곡에서 페르시아군을 기다렸어. 페르시아군이 시야에 나타나자 그리스군의 공격이 시작됐지. 그리스의 배신자가 빙 돌아가는 길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지 않았더라면 정말로 페르시아군이 테르모필레 계곡을 뚫지 못했을 거야. 레오니다스와 300인의 군대가 최후까지 싸웠지만 모두 정천사했지. 해군도 고전했어. 만약 아테네 사령관 데미스토클레스가 없었다면 패했겠지. 데미스토클레스는 모든 아테네 시민을 남쪽의 살라미스 섬으로 피신시켰어. 텅 빈 아테네에 들어온 페르시아군은 건물을 파괴했지. 전쟁을 포기한 것처럼 보이지만 작전이었지. 그는 살라미스만의 그리스의 모든 함대를 집결시켰어. 페르시아 함대를 유인한 거지. 보기 좋고 물살이 거칠었어. 데미스토클레스는 페르시아의 거대한 함선이 살라미스만에 들어오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을 거라 봤지.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그리스 함선들이 들이받았어. 육박전을 벌였지. 뒤늦게 도망쳤지. 이렇게 되면 전쟁은 끝난 거지.
1차전을 밀티아데스 군사전술로 이겼다면 2차전은 데미스토클레스의 전략으로 이긴 거지. 페르시아는 그리스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어. 다음에 그리스 땅에 남아있던 페르시아군이 또다시 아테네로 진격한 거야. 또 방어에 성공했지. 20여 년간 3번에 걸친 페르시아 전쟁은 그리스의 승리였어. 두 나라는 기원전 448년 갈리아스 화약이란 평화조약을 체결했어. 델로스 동맹과 페리클레스. 스파르타 왕 레오니다스가 결사항전을 벌이긴 했지만 페르시아 전쟁을 최종 승리로 이끈 폴리스는 아테네였어. 이때부터 그리스 내전인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터지는 기원전 430년, 431년까지는 아테네의 전성기였지. 이때 중요한 인물이 페리클레스. 파르테논 신전도 그가 만든 거지. 페르시아 전쟁이 모두 끝난 이듬해 아리스티데스라는 아테네인의 제안으로 폴리스 대표들이 델로스 섬에 모였어. 페르시아 침략이 대비하기 위한 거지. 1년간 논의 끝에 기원전 478년 델로스 동맹을 만들어 폴리스는 모두 동등한 권리를 가지는 대신 동맹 규약에 따라 전쟁에 대비할 군자금을 내야 했어. 다음이 문제야. 델로스 동맹에 스파르타가 가입하지 않아 아테네를 견제할 세력이 없었던 거야. 아테네가 독재를 한 거지. 이런 조치를 취한 게 페리클레스야. 기원전 471년 행정관에 선출됐지. 아테네 시민들에게 영웅이나 다름없었어. 귀족의 특권을 민중에게 줬지. 민회의 권한을 강화시켜 귀족들이 주로 의원으로 있는 500인 평의회보다 더 높은 기관으로 만든 거야. 그 전까지 군대 지휘관은 귀족들만 될 수 있었는데 페리클레스는 지휘관도 민회에서 뽑도록 했지. 이런 점 때문에 페리클레스는 솔론 클레이스테네스에 이어 민주주의를 완성시킨 인물로 평가받지. 제1 시민이 됐지. 그에 대한 비판도 많아. 일단 30년 넘게 정권을 장악해 사실상 1인 지배를 했다는 점이 문제지. 그러나 대부분의 아테네인들은 그를 믿었지. 다만 그가 맹목적 애국주의자였다는 비판에는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어. 델로스 섬에 있던 금고를 아테네로 옮긴 것도 문제였지. 제국주의처럼 행동한 거야. 아테네로 델로스 금고를 옮기고 몇 년 후 기원전 448년 아테네와 페르시아가 평화조약을 갈리아스 화약을 체결했어. 그렇다면 델로스 동맹 금고에 모아둔 돈은 폴리스에게 나눠줘야지. 그러나 페리클레스는 다른 폴리스에게 군자금을 계속 내라고 했어. 조공을 바치라고 하는 셈이지. 페리클레스는 또 다른 폴리스의 정치에도 간섭했어. 그러자 스파르타가 전쟁을 일으키게 됐지. 그러나 페리클레스는 휴전 협정을 맺었고 그 후로 30년간 싸우지 않기로 했지. 펠로폰네소스 전쟁과 알키비아데스. 이 협정으로 스파르타는 아테네와 동등 지위에 올랐어. 그러나 아테네는 여전히 폴리스들을 괴롭혔지. 스파르타 동맹국들이 다시 스파르타에게 도움을 요청했어. 기원전 431년 스파르타가 전쟁을 다시 선포했어. 이것이 펠로폰네소스 전쟁. 기원전 431에서 404년이야. 아테네의 행정관 페리클레스는 성 안으로 모든 시민을 대피시켰어. 스파르타 육군이 아테네를 초토화시켜도
나오지 않았지. 그 대신 펠로폰네소스 반도로 함대를 보내 공격하게 했어. 육지에서는 수비하고 바다에서는 공격했지. 그러나 성안에 전염병이 돌았어. 페리클레스도 죽었지. 기원전 421년 스파르타와 아테네는 다시 평화조약을 맺고 전쟁을 끝냈어. 이때 알키비아데스가 등장하지. 기원전 415년 시칠리아 원정을 떠났는데 그가 원정을 떠나고 난 뒤 아테네가 뒤집혔어. 아테네 신전에 있던 신의 동상이 부서진 거야. 알키비아데스가 그랬지. 알키비아데스는 즉각 돌아오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망설였어. 그가 내린 결정은 적국인 스파르타로 망명한 거야. 알키비아데스는 아테네의 군사령관이었어. 당연히 아테네군의 약점을 알고 있지. 실제로 그의 도움을 받은 스파르타군은 시라쿠사에서 아테네 함대를 격파했어. 알키비아데스는 페르시아로 건너가 스파르타와 페르시아의 동맹을 주선했어. 페르시아는 스파르타를 돕고 스파르타는 소아시아의 그리스 식민지를 페르시아가 지배하도록 내버려두기로 했어. 알키비아데스는 아테네를 배신했고 스파르타는 그리스를 배신한 거야. 기원전 413년 본격적으로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다시 붙었어. 제2차 펠로폰네소스 전쟁이지. 이 무렵 알키비아데스는 페르시아에서 도피 생활을 하고 있었지. 스파르타 왕비와 사귀다가 스파르타 왕에게 발각됐거든. 스파르타 왕은 알키비아데스를 죽이려 했어. 알키비아데스는 간신히 페르시아로 갔지. 이후 알키비아데스는 아테네로 돌아오려고 했어. 그러나 아테네는 반기지 않았지. 그는 일종의 용병 자격으로 아테네 해군을 도와 스파르타와 싸웠어. 그 덕분에 다르다넬스 해협이 아테네 수중에 들어갔어. 기원전 404년 알키비아데스는 스파르타 첩자에게 암살됐지. 간에 붙었다 슬개에 붙었다 했던 풍운하의 일생이 마감됐지. 이해 아테네도 스파르타에 항복했어. 이로써 30년간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끝났지. 이제 스파르타가 그리스의 형님이 됐어. 스파르타가 군부주의 국가라는 건 알고 있지. 아테네의 민주주의도 망했지. 스파르타는 무단 통치를 했어. 그래서 반란이 일어났지. 기원전 371년 스파르타 군대가 그리스 중부 지역의 테베 반란군에게 무너지고 말았지. 알렉산더의 동방 원정. 펠로폰네소스 전쟁은 아테네와 스파르타뿐 아니라 모든 헬레네스 폴리스를 몰락하게 했지. 테베의 반란을 계기로 스파르타도 몰락했어. 그 후 그리스의 중심은 북부 마케도니아 왕국으로 갔지. 크레타에서 미케네로, 미케네에서 스파르타와 아테네로 중심이 이동하고 다시 마케도니아로 넘어간 거지. 헬레네스들은 마케도니아를 야만족의 나라로 봤어. 그래서 마케도니아인을 같은 그리스인으로 보지 않았지. 그러나 이 생각은 틀려. 헬레네스 관점대로 본다면 그리스 중부 이북의 민족은 야만족이거든. 그러나 실제로는 같은 그리스 민족이야. 실제 알렉산더가 동방 원정 때 내세운 구호도 야만족인 페르시아가 그리스를 침략한 복수를 하자였지. 사실 마케도니아도 순탄하게 강국이 된 건 아니야. 마케도니아에서도 왕의 자리를 놓고 싸움이 많았지. 싸움을 끝낸 왕이 필립 2세였어. 젊었을 때 테베 왕국의 인질로 잡혀간 적이 있어. 그때 그는 강력한 군대가 없으면 마케도니아가 강해질 수 없다고 깨닫지. 이후 힘을 키웠어. 기원전 4세기 중반부터 트라키아, 테살리아 등
주변 나라를 정복했지. 볼리스들은 마케도니아의 다음 타깃이 될까봐 떨었지. 이때 유명한 연설가 데모스테네스가 나타났어. 그리스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마케도니아와 싸워야 한다고 했지. 데모스테네스의 연설에 고무된 볼리스들은 연합군을 결성해 마케도니아에 맞섰지. 기원전 338년 마케도니아와 연합군 사이에 전쟁이 터졌어. 그러나 마케도니아의 군대는 최강이었어. 빌리포스의 아들인 알렉산더는 기병대를 이끌고 신초를 귀몰했지. 1년 만에 마케도니아가 이겼지. 그리스를 장악한 빌리포스는 페르시아 정벌을 제안했어. 마케도니아에 대한 적개심을 누그러뜨리려는 거였지. 빌리포스가 두렵기도 했겠지만 페르시아를 정벌하자니 누가 반대하겠니? 그의 의대대로 페르시아 정벌을 위한 연맹이 결성됐어. 그러나 빌리포스는 336년 암살되지. 그리고 알렉산더가 왕이 되지. 마케도니아 왕이 바뀌는 순간을 틈타 데모스테네스가 또 마케도니아를 몰아내자고 관리를 촉구했어. 하지만 이 반란은 알렉산더에 의해 진압되지. 알렉산더는 아버지 빌립보다 더 잔인하고 거칠었어. 테베를 폐허로 만들었지. 알렉산더는 영웅의 기질을 보였어. 12살 때 좀처럼 길들여지지 않는 말을 길들였지. 알렉산더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였어. 철학자를 존경했지. 동방원정 때도 철학자 디오게네스를 모시려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지. 빌리포스의 암살에 알렉산더가 개입됐다는 말도 있어. 암살되기 1년 전 빌리포스는 새 왕비를 얻었어. 그러자 알렉산더와 그의 어머니는 새 왕비가 자신들을 죽일지 모른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도망갔지. 이런 일이 있고 나서 1년이 지나 빌리포스가 죽었고 알렉산더는 20살의 나이로 왕이 된 거야. 정황을 따져보면 알렉산더 모자가 암살에 개입했을 것이란 추측이 나올 법도 하지. 테베 사건만 보더라도 알 수 있듯이 알렉산더는 성질이 불같았어. 당시에는 큰 전쟁을 치르기 전 신탁을 듣기 위해 신전을 찾았지. 델피의 알폴로 신전을 찾아갔어. 그런데 신탁을 전하는 신관이 그날은 불길한 날이라며 밖으로 나오지 않는 거야. 알렉산더는 강제로 신관을 끌어냈어. 신관은 겁에 질려 대왕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겁니다라고 말했어. 그제야 알렉산더는 내가 원하는 신탁이 그것이다. 승리는 우리 것이다 라고 했단다. 동방원정 과정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어. 소아시아 프리기아의 수도인 고르디움에 도착할 때 매듭을 발견했지. 매듭을 푸는 자가 아시아의 지배자가 될 것이라는 신탁이 있다고 들었지. 그러자 알렉산더는 칼로 그것을 잘라버리지. 동방원정과 헬레니즘. 기원전 334년 알렉산더는 보병과 기병을 4만과 4만 5천씩 이끌고 페르시아 정벌을 위한 원정에 나섰어. 이 원정대에는 병사들만 있는 게 아니라 과학자, 건축가, 관리도 있었어. 처음부터 마케도니아로 돌아오지 않을 생각이었는지도 몰라. 정복 지역의 한가운데 정착해 도시와 정부를 구축하고 세계를 통치하려는 계획이었던 거지. 알렉산더 군대는 지금의 터키와 유럽 사이에 있는 그라니코스 강에서 페르시아군을 만났어. 페르시아군은 높은 지대에 위치해 있고 강을 건너기에는 물살이 급했어. 알렉산더의 병사들은 머뭇거렸지. 그러자 알렉산더가 앞장서서 강물을 건넜어.
이 전쟁은 알렉산더의 대승이었지. 페르시아군이 보병 2만과 기병 2,400을 잃었다고 돼 있어. 알렉산더 군대는 115명만 죽었지. 이후 알렉산더의 용맹은 인근으로 퍼졌어. 소아시아 도시국가들은 항복했지. 이윽고 이수스라는 곳에서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3세와 마주치지. 여기서도 승리. 다리우스 3세는 가족들을 팽개치고 도망갔단다. 페니키아, 시리아, 이집트를 정복했고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세웠지. 기원전 331년 알렉산더 군대는 페르시아를 완전 정복하기 위해 다시 진군했어. 티그리스 강 유역의 가우가멜라에서 다리우스 3세 군대와 또 마주치지. 또 승리했어. 그의 군대는 페르시아의 수도인 수사에 이어 페르세폴리스까지 정복했어. 박트리아 지역의 어떤 왕에게 배신당한 다리우스 3세는 죽었지. 아케메네스 페르시아 왕조도 사라졌지. 동방 원정은 계속됐어. 이란고원을 정복하고 인더스강까지 진격했지. 알렉산더는 겐지스강까지 가고 싶어 행군을 계속하려 했지만 포기했지. 회군 중 알렉산더는 페르시아의 수사에서 결혼식을 주관했어. 자신을 따라온 마케도니아 귀족 100명을 페르시아의 귀족 여성과 결혼시켰지. 이 무렵 알렉산더의 병사들은 페르시아에 머물면서 이미 페르시아 여성과 살고 있었어. 이런 부부들을 인정해 준 거지. 알렉산더 자신도 다리우스 3세의 딸과 결혼했어. 알렉산더가 왜 이런 일을 했을까? 세계 제국을 건설하기 위해서지. 그는 페르시아 왕의 복장을 즐겨 입었고 예법을 페르시아식으로 했어. 문화가 어우러져 헬레니즘 문화가 탄생하지. 헬레니즘을 그리스 문화가 동양으로 전파된 현상이라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아. 알렉산더가 그리스인이었기에 그리스 문화가 역할을 했지만 오리엔트 문화가 없었다면 헬레니즘 문화는 없었지. 알렉산더는 기원전 323년 열병에 걸려 죽지. 알렉산더의 동방 원정은 12년 만에 끝났지만 파장은 대단했지. 동서로 인더스강에서 아드리아해, 남북으로는 이집트에서 다누브강에 이르는 제국이 탄생한 거야. 군대가 저항하지 않았다면 중국까지도 갔을 수도 있어. 알렉산더가 사망하면서 헬레니즘 제국은 여러 왕조로 쪼개지고 말았어. 알렉산더가 가장 강한 자에게 제국을 물려준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말은 강한 사람이 차지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졌어. 후계자가 정해지지 않은 헬레니즘 제국은 장군들의 투쟁에 휘말렸지. 대제국은 이란 소아시아의 셀레우코스 왕국,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 왕국, 그리스 본국의 안티고노스 왕국으로 분열되고 말았지. 마이너 유럽. 기원전 20세기부터 기원전 4세기까지 유럽 역사의 중심인 그리스 시대를 보았지. 나머지 유럽의 역사는 마이너 리그지. 리그의 하나였던 로마는 기원전 3세기 이후 그리스로부터 바통을 넘겨받아 메이저리그로 오게 되지. 이탈리아 반도에서는 기원전 3000년쯤부터 에트루리아인들이 아펜니노 산맥을 따라 도시를 건설했어. 이 산맥은 이탈리아 반도를 따라 길게 솟았지. 아펜니노 문명을 건설한 에트루리아인들은 크레타인들처럼 소아시아에서 넘어온 민족이지.
로마의 직접적 조상인 라틴족은 기원전 1000년쯤부터 이탈리아 반도로 들어왔지. 에트루리아 사람들은 아주 강했대. 나중에 들어선 로마인들도 처음에는 이들의 지배를 받았지. 고대 유럽 민족이 유럽 한복판으로 이동하던 기원전 1000년쯤 알프스 위쪽의 오스트리아 지역에도 문명이 발생했어. 오스트리아 남부 티롤 지방의 할슈타트에서 문명이 탄생했기에 할슈타트 문명이라 하지. 할슈타트 유적에서는 청동검 농기구가 발견됐어. 그리스 유적을 닮았대. 오리엔트 문명에서 크레타 문명, 미케네 문명, 할슈타트 문명으로 이어진 거야. 이 무렵 유럽 중부에는 켈트족이, 북부에는 게르만족이 살았지. 인도 유럽 어족에 해당하는 여러 고대 민족이 또 흩어져 있었어. 켈트족은 영국을 침략해 섬을 차지했지. 발칸 반도에는 이때까지만 해도 슬라브족이 아닌 일리리아족이 많이 있었지. 에스파냐가 있는 이베리아 반도에는 아프리카에서 넘어온 민족과 켈트족이 뒤섞여 혼혈 민족이 있었지. 아테네에서 드라코네 법이 만들어진 무렵인 기원전 7세기부터 스칸디나비아 반도와 발트해 주변에 살던 게르만족들이 남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어. 게르만족은 용맹한 민족이었어. 켈트족도 덩달아 그들을 피해 남쪽으로 이동했어. 남쪽으로 이동한 켈트족은 오늘날 프랑스와 이탈리아 북부를 중심으로 넓게 퍼져 살았어. 이때 켈트족이 올리브와 포도를 경작했지. 이 무렵부터 재배를 했다고 보면 되지. 켈트족은 알프스 산맥을 넘진 못했어. 그 밑에는 이탈리아가 있지. 북부의 게르만족이 남하하기 전인 기원전 800년쯤 이탈리아 중서부 데베레 강변에 있는 팔라티노 언덕에 촌락이 들어섰어. 영역이 커져 총 7개의 언덕에 촌락이 생겼지. 이들이 바로 로마의 시조야. 이때 그리스 폴리스들은 지중해 일대로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죠. 로마에 대해 관심이 없었지. 그리스뿐 아니라 당시 이탈리아 중부와 북부를 지배하고 있던 에트루리아인들도 로마를 눈여겨보지 않았지. 로마는 자신보다 우수한 에트루리아 문화를 리트머스 용지처럼 흡수했어. 로마는 기원전 6세기 후반 에트루리아 왕을 몰아내고 공화국을 건설했어. 이탈리아를 호령했던 그들은 역사에서 사라졌고 일부만 남아있지. 그들이 소아시아 출신일 것이라는 추정만 가능할 뿐 그들이 어땠는지는 알 수 없어. 에트루리아는 지금의 이탈리아 토스카나주에 있었대. 로마 공화국은 집정관과 원로원이 중심이 돼 움직였어. 아테네와 비교하면 집정관은 행정관, 원로원은 귀족회의인 셈이지. 아테네와 마찬가지로 민회가 있긴 했지만 힘은 약했어. 아테네가 민주주의로 달리고 있을 무렵인 기원전 494년 로마의 평민들도 귀족들에게 도전했지. 평민들이 짐을 싸고 로마 북동쪽으로 가서 자기들만의 도시를 건설한 거야. 평민들은 이 도시를 신성한 산이라 불렀어. 그래서 성산 사건이 생긴 거지. 귀족들은 당황했어. 권력을 나눠야 했지. 이때 생긴 게 호민관 제도야. 호민관은 평민에서 선발한 공직자로 원로원의 결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지. 평민들도 권력이 생긴 거지. 기원전 451년에는 그 전까지의 관습을 법으로 정한 12표법이 공포됐어. 귀족들이 자기 마음대로 법을 주무르지 못하게 됐지. 6년 후 귀족과 평민의 결혼이 허용됐어. 로마에서 평민의 권한은 계속 높아졌어. 스파르타 육군이
대베 군대에게 무너지기 얼마 전인 기원전 367년 리키니우스 법이 선포됐어. 귀족들이 40만 평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지 못하게 한 거지. 로마는 점점 강해졌어. 주변 라틴 국가를 제압했지. 중남부 최대 강국 삼리움도 물리쳤어. 전쟁에서 로마가 승리하면서 이탈리아 반도의 주도권을 쥐었지. 이탈리아 반도의 남부만 장악하면 전체를 장악하게 되는 거지. 로마의 성장 원동력은 군대였어. 아테네와 마찬가지로 로마에서도 병사들은 자기 무기를 직접 준비해야 했어. 이 무렵 로마도 경제력이 향상됐고 부자 평민들이 많아졌지. 중무장할 수 있는 평민들이 많아지면서 군인도 늘어났어. 또 로마 군대의 규율은 엄격했지. 도망치거나 약탈을 하게 되면 10명 중 1명을 골라 죽이는 10분의 1형에 처해졌어. 주변국들과 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전쟁 경험이 풍부해졌고 이런 경험도 군대를 강하게 했지.